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망과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오늘 교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죠. 한나 아렌트는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작가 겸 철학자시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입니다. 독일계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1906년에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데 한나 아렌트 자신이 나치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본 거죠. 자, 계산해 보시죠. 나치가 독일 정권을 합법적으로 독일 정권을 잡은 해가 1933년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1906년생이면 1933년이면 한나 아렌트가 26, 7 이때쯤이죠. 27대쯤 되겠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뭔가 공부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나치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대인인 한나 아렌트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거죠. 그때가 한나 아렌트가 박사를 마치고 이제 교수를 하려고 하던 딱 마침 그 시기였답니다. 근데 나치가 유대인은 강의를 할 수 없어 이렇게 딱 잘라버려가지고 독일 내에서는 어떤 강의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은 프랑스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나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이제 스승이었던 하이데거랑 연인 관계였다라는 말이 유명한데 그것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건 사실인데 제 생각에는 하이데거랑 연인 관계였다라는 사실과 사실은 팩트지만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로 그것은 대체된다고 생각을 하고 연인 관계였는데 이후에 그러니까 나치 정권이 시작된 이후에 하이데거가 나치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에 실망해서 하이데거를 떠났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토토님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프루스트의 예하고 조금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한나 아렌트의 시선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보면 실제로 작가 프루스트는 유대인이자 동성애자였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 이름이 마르쉘인데 그 작가의 페르소나죠. 그런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의 주인공 마르쉘은 유대인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닌 캐릭터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서 마르쉘은 유대인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닌 입장에서 유대인과 동성애자들을 아주 냉철하게 관찰합니다. 비판도 굉장히 서슴없이 해요. 너희들이 그래서 욕을 먹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리고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는 아주 내밀한 비밀까지 막 들춰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 생각엔 그게 이제 프루스트가 기가 막힌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유대인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닌 그냥 프랑스 국적의 이성애자가 유대인과 소설 속에서 유대인과 동성애자를 공격했다면 그건 진짜 뭐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왜 네가 뭘 한다고 우리를 비난해? 그런데 작가 자신이 유대인이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소설 속에서 유대인이나 동성애자들을 물론 칭찬도 하지만 비판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작가가 그것은 일종의 자기 고백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 작가가 지금 우리를 비난한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한나 아렌트도 이 책에서 약간 프루스트랑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대인들을 더 객관적이고 좀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작품은 1963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의 모사드에게 납치되어서 납치했습니다. 1961년부터 1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전범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 과정을 한나 아렌트가 지켜보고 쓴 글입니다. 뭐 들어가기 전에 이 작품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조금 풀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 뭐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 보시면 상품평에 첫 번째로 나오는 말이 번역에 문제가 있다. 저도 처음 펼쳤을 때
번역에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약간 이게 영어 어순하고 네, 한글 어순이 다른데 한국어 어순이 다른데 영어로 쓰여진 글을 번역한 다음에 그것을 분해해서 한국어 어순에 맞게 재조립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영어 어순에 쭉 억지로 이제 글을 나열을 해버리니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얘기들이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번역 문제는 이상하게 앞에 한 3, 40페이지까지는 번역이 되게 거슬렸는데 그 뒤로는 괜찮아요. 그것도 참 그런 경우도 처음 봐서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번역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앞부분이 이상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괜찮아져서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다. 그러니까 번역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뒷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사회과학서 번역보다 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앞부분이 이상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번역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두 번째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그 한나 아렌트가 철학자니까 논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논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한나 아렌트가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 뉴요커 잡지라고 아시죠? 뭐 스콧 피츠제럴드도 뉴요커를 통해서 떴고 해밍웨이도 마찬가지고 하루키도 미국에서 뉴요커를 통해서 떴는데 그런 이제 대중적인 교양 잡지죠. 그 대중교양 잡지에서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에 한나 아렌트를 특파원으로 파견을 한 거죠. 일종의 잡지 기사인데 탐사보도 같은 건데 우리나라에 있는 탐사보도 같은 것들도 보면 사실은 내용이 쉽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의 난이도인 거지 그렇게 논문 수준의 네, 글은 절대 아니니까 사실 읽는 데는 그다지 어렵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논문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오해, 악의 평범성. 아까 언급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악인을 붙잡아 놓고 살펴봤더니 평범한 사람이더라.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런데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정답은 아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거는 악인이 따로 있고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같이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평범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지시하는 대상은 아이히만이 아니라 우리다, 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히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 거다. 요거 이따가 조금 빌드업을 해보고요. 자, 오해를 세 가지 풀었죠? 번역, 네, 몇 페이지 넘어가면 괜찮다. 네, 그리고 논문 아니다. 잡지 기사다. 그리고 악의 평범성이 지칭하는 대상은 아이히만이 아니라 우리다. 그 우리 안에 아이히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히만이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히만이고 아이히만이 우리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는. 자, 이제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나치 친위대에 근무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난 후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예루살렘으로 끌려와 전범 재판을 받고 사형당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형당했어요. 사형 선고 받고. 자, 아이히만 얘기를 조금 하자면 아이히만은 공교롭게도 한나 아렌트하고 태어난 해가 같습니다.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14살에 그 가족들이 오스트리아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쯤이면 사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그냥 비슷하죠. 같은 나라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히만은 영업사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26살이던 1932년에 나치당에 가입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 나치는 1928년에 결성됐고 1933년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독일 정권을 잡았는데 아이히만은 그 전해인 1932년에 나치당에 가입한 거죠. 스스로. 한나 아렌트의 표현에 따르면 아이히만은 성공을 꿈꾸긴 했지만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하지는 않았고 성격도 상당히 고지식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인데 법정에서 자신은 단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왜냐하면 나치는 당시 독일의 합법적인 정부였고 아이히만은 그 정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자기는 위법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나치의 지시에 불응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처벌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히만은 유대인 수백만 명의 생명을 빼앗고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다. 뭐 이미 잘 알려진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이히만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내서 상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승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했지, 자신이 행한 일의 결과가 누군가를 죽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제가 이 사람을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담배 회사나 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막 영업도 하고 제조도 하고 신상품도 만들면서 이거 피고 빨리 죽어라, 이거 먹고 빨리 죽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좀 비유가 조금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쯤에서 좀 나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나치가 독일에서 생겨난 게 1928년인데, 이 1928년이면요, 나치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지 10여 년 정도가 흐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미묘한데, 우리는 독일군을 무조건 나쁜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유럽이라는 게 중국만한 땅덩어리에 나라가 한 50개 나라가 있거든요. 작은 나라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1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끊임없이 치고받고 하던 것의 연장선상에 가까운 성격이 좀 있어요. 2차 대전은 아주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한 거지만 1차 대전까지는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 프랑스랑은 티격태격 하던 사기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100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났던 이유는, 이게 또 그때 마침 뭐 비행기, 기관총, 뭐 독가스, 뭐 화학무기 이런 것들이 그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게 기차. 그러니까 뭐 독일을 제가 그러니까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1차 세계대전은 2차 세계대전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겠죠. 독일도 그렇고 연합군도 그렇고. 근데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나니까 그 독일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 액수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독일 자체도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게다가 연합군들이 입은 피해까지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독일 내부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치 이런 거 영화 보면은 막 술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불만이 누적됐던 겁니다. 같이 싸웠는데 왜 우리가 전부 다 덤터기를 써야 되느냐 하는 불만이 독일 내부에서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고 있었고, 그것은 특히 이제 뭐 독일 술집들이 막 크잖아요. 그런 술집에서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형태로 나타났는데, 나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떤 정치 집단이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치의 그 역사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불만이 가득했던 독일 사람들이 술집에서 자기들의 불만을 얘기하다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어떤 정치 세력으로 모아졌고, 1933년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독일 정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그러한 불만들을 배경으로 생겨난 정치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들을 내세우게 됐는데, 이 책에서는 주로 유대인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1933년에 독일 정권을 잡은 이후에 대표적으로 실행했던 그 정책 두 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 두 가지만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저희 모임에서 우생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히틀러가 우생학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우생학 이론에 따라서 독일 사회 내에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만 남기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아니고 독일인들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신체적으로, 뭐 심장이 약하다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해서 죽였습니다.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였어요. 같은 독일인들을. 독일 국민들에게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가진 사람을 없애면 내 우월한 유전자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 우생학자들은. 그래서 먼저 자국민들을 먼저 죽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 차별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시 독일뿐 아니라 뭐 유럽 내에서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뭔가가 잘못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유대인 때문이다라는 의식이 팽배했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술잔이 넘어져도 유대인 때문이고, 가뭄이 들어도 유대인 때문이고, 저주받은 민족 때문이고.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 차별 정책을 실시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냐면, 일단 유대인을 2등 국민으로 격화시켰습니다. 지위를. 그래서 그들이 공무원도 될 수 없고, 뭐 아까 한나 아렌트의 경우처럼 교수도 될 수 없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을 2등 국민으로 격화시키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뭔가 시작이 되면 삶의 한가운데서도 니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처음에 이런 이유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이유로 사람들을 더 많이 계속해서 죽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삶의 한가운데 주인공인 니나가 반대를 하는데, 그 정책에.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유대인 차별 정책도 한 번 시작하니까 계속 진도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2등 국민으로 만들어서 공무원이나 교수나 선생님이나 이런 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정책이 실행되는데, 그게 뭐냐면 독일의 국경 안에는 유대인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는 정책을 만든 겁니다. 나치가. 아직 2차 대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나치가 뭘 했냐면 독일 사회에 뭐 몇십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을 텐데, 그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뭐 계획만 세웠는데 배에다가 몇만 명씩 실어가지고, 마다가스카르 아시죠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섬 마다가스카르로 뭐 전부 다 유대인들을 전부 다 이주시킬 뭐 그런 계획도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치의 정책은 독일 국경 안에는 유대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정책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때쯤에서 아이히만도 그에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히만 같은 사람은 이제 실무자죠, 실무자. 아이히만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시키거나, 아니면 마다가스카르 같은 데로 이주시킬 그런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1939년에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으키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벌이면서 이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독일이 2차 대전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점령했던 나라들이 독일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체코, 폴란드, 헝가리, 뭐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을 먼저 점령을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정책에, 그러니까 결국은 폴란드나 체코나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독일 제국의 영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독일 제국의 영토 내에는 유대인이 살면 안 되는데, 특히 이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나 체코나 헝가리 같은 나라의 유대인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치의 정책이 여기서 혼란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나치가 실시했던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따로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게토라고 들어보셨죠? 게토라는 시설을 동유럽 국가들에 만들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거기다 전부 그 노란 별 달고 다니는 그 장면들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그 수용소에 전부 다 수용을 해버리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서 아이히만이 했던 일은 유대인들이 모아놓으면 그들을 게토까지 운송하는, 그러니까 아이히만은 그 친위대에서 유대인 운송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또 상황이 또 복잡해지는 게, 독일이 처음에 2차 대전에서 승승장구했잖아요. 프랑스도 점령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독일 제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데 당시에 유럽에 유대인이 1100만 명 정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100만 명의 모든 유대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얘기했던 최종 해결책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수용시설에 유대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죠. 처음에 독일인들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스실에서 죽였던 것처럼 수용해야 될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나치는 최종 해결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아까 독일이나 폴란드나 체코나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따로 모아서 수용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협력했던 조직이 바로 유대인 조직이었다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남았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유를 받는 대가로 그 나라 정부에게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독립을 유지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 커뮤니티라는 게 어느 나라나 굉장히 강하게 존재를 했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 유대인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은 뭐 랍비나 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체코나 폴란드 정부보다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정보를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대요. 어느 주소에 몇 명이 살고 그 사람들 재산이나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이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훨씬 잘 알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잘 협조를 해서 결국은 독일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모아서 따로 수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걸 다 해줬다. 이게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 지도자들의 어떤 재산이나 자기들의 재산이나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던 건지, 아니면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그냥 탄성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어쨌든 결국은 종교적인 독립을 보장받는 대가로 그 나라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탄성에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팩트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수용하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히만은 이때 주로 유대인들을 어딘가에 모아놓으면 이들을 기차로 수용소로 옮기는 그 운송 과정에서의 어떤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본부에서 나치 그 친위대 본부에서 뭔가 지시를 계속 계획을 짜고 지시를 내리는 거죠. 어느 기차를 몇 시까지 어느 역으로 보내라.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던 게 아이히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수용하는 것에 또 이제 한계에 다다랐는데 결국 이제 학살이 시작된 거죠. 자,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열성 유전자를 지닌 자국민을 독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는 곳에 가스실을 건설한 겁니다. 죽여버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아이히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에 아우슈비츠에서 하루에 5,000명의 유대인을 죽일 수 있다면, 이게 5,000명이라는 숫자가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한 것 같은데, 이 5,000명에는 이 아이히만의 사고방식으로 이 5,000명은 이런 거죠. 죽을 때는 자기들 발로 걸어 들어가서 죽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죽고 나면 누군가는 그들을 끌어내야 되고 트럭에 실어야 되고 또 그 트럭이 어딘가로 가서 구덩이에 그들을 쏟아놓고 매장을 해야 되니까 이 아우슈비츠라는 시설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치가 5,000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업무에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하루에 5,000명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한 달이면 15만 명이고 1년이면 18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죽으러 갈 때는 걸어서 들어갔지만 죽고 나서 옮기고 매장하고 이런 것까지가 그들의 업무였겠죠. 그래서 이제 5,0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데 어쨌든 아우슈비츠에서 하루에 5,000명을 처리할 수 있다라면 매일 아침에 아우슈비츠역에 5,000명이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적으로 보시자고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오전 8시에 아우슈비츠역에 유대인 5,000명이 도착을 해야 그 아우슈비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5,000명을 죽이고 처리하고 매장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 기차가 매일 오전 8시에 아우슈비츠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어딘가에서 역산에서 그 기차가 유대인 5,000명을 싣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아우슈비츠로 매일 한 대씩,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설계했던 게 아이히만의 업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그 어딘가에서 출발하는 그 역에 매일 유대인 5,000명을 누군가 모아놔야 됐겠죠. 자, 이 유대인을
모아놓는 그 일은 유대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나 아렌트의 말이 조금 의미가 오시죠. 그 기차를 정해진 시간에 배차를 해서 그 역에서 아우슈비츠까지 운송하는 역할을 아이히만이 했고, 이것은 전범행위고 죽어야 되는 일이라면 매일 아침 그 역에 5천 명을 모아놓은 그 유대인들은 뭐냐는 거죠. 똑같은 논리로 이들도 학살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하는 게 유대인 출신의 한나 아렌트가 이 책에서 깔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죽인 유대인의 숫자가 총 600만 명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그 절반도 채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300만도 죽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민족인 유대인 300만 명의 목숨을 죽였다. 이렇게 봐도 말이 되는 거잖아요. 한나 아렌트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런 거였다고 해요. 어쨌든 5천 명을 하루에 5천 명을 처리할 수 있다면 1년에 180만 명인데 아우슈비츠에서 근데 그렇게 됐겠습니까? 네, 기차가 뭐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고장 났을 수도 있고 그 역에 유대인 5천 명을 미처 모으지 못해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겼을 텐데 그 각자의 프로세스에 책임을 지는 뭐 팀장급들은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질책을 받으니까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히만도 최선을 다한 실무자였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유대인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나치에 협조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유대인 지도자들은 전범 재판에 세우지 않나? 아이히만을 세웠으면 유대인 지도자들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 그 유대인 지도자들도 나중에 이스라엘이 생긴 다음에 이스라엘로 와서 살았겠죠?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한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자기들도 피해자인 척 하면서 아이히만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 복잡하긴 한데 한나 아렌트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아이히만 못지않게 학살의 책임이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왜 지금 침묵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아이히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나? 당신들이 오히려 악 아니야? 아이히만도 악이지만 당신도 악이야.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은 아이히만보다는 이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야말로 평범성이라는 가면을 쓴 악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쓰는 바람에 그 미국의 뉴요커라는 잡지에다가 아주 막 대놓고 비난을 한 건 아니에요. 한나 아렌트가 그냥 넌지시 얘기를 해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나치는 결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넌지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의 화살을 아이히만에서 그 유대인들에게로 슬쩍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한나 아렌트가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그 핵심을 찌른 거죠. 아닌데 너희들 모두가 피해자인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너희들 중에 내가 볼 땐 범인들이 아이히만 못지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너희들 사이에 숨어서 지금 침묵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같은데 너희야말로 악의 평범성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이 한나 아렌트를 당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이 책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예전에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내용이 잘 기억나진 않는데 거기서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수용소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다. 배신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최상층에 독일군이 있고 그들은 몇 명 안 됐다고 하고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폴란드 죄수들, 수용소가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으니까
폴란드 죄수들이 그 독일군 밑에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그 폴란드 죄수들을 보조했던 사람들이 그 배신한 유대인들이었는데, 가장 악랄했던 게 배신한 유대인들이었다. 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뭐 이것이 인간인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확실한 것 같은데, 어쨌든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한나 아렌트가 하는 거죠. 너희들도 아이히만만큼이나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은 침묵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입니다. 자, 그런데 한나 아렌트도 유대인 출신이고 한나 아렌트는 이런 유대인들의 비난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결론으로 갑니다. 철학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나는 너희들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서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자신만의 결론으로 향하는데 당연히 그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한나 아렌트가 미국에 살고 있었고 미국의 잡지에 이 글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뭐 당시 미국인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의 결론을 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범주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장 자주 드는 예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겁니다. 학교 폭력에 침묵하는 대다수 학생들. 악의 평범성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죠? 그리고 직장 내 부조리에 역시 침묵하는 대다수 구성원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학교 폭력에 외면하는 모른 척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나 직장 내 부조리에 침묵하는 대다수 구성원들 바로 이들이 그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결국 악이라는 게 평범함에 가면 평범과 악은 공존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저도 그 안에 들어간다. 이게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말하는 악의 평범성의 결론입니다.